예,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설계 수업 자료인데, 6번째 주차죠, 벌써. 한 학기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6주에 마력 추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항 추진 때 해봐가지고,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아니면 이번 주 후반? 인데 이번 주는 제가 과제 채점하고 뭐 얘기 좀 해야 되고, 다음 주에 하시죠. 그렇게 돼 있고, 이번 주에 미리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업로드는 해줬는데, 어, KR 한국성급에 가시면은 이중 선체 유조선 공통 규칙이 있어요. 구조 규칙입니다. 다른 거에 대한 규칙 없어요. 했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종합 설계 하시는 파트에서 뭐 구조 설계 그거 하는 학생들이 사실 하중 계산을 해라라고 숙제를 올리긴 했는데 뭐 여기에서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제가 종합설계 지금까지 쭉 하면서 보면은 이게 목표는 되게 높아요. 당연히 실제 배 할 때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갖춰지고 시작하려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도 자주 그러는데 이제 대충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빨래도 하려면 뭐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가 시작이 돼야 그 다음 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10시까지 자고 그러는데 비슷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중 계산을 하려면 뭔가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할 건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하다 보면 막히면은 이거 더 못하겠는데 하고 넘어가고 대충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짚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이중 선체 유조선 공통 규칙을 조금 리뷰를 해보고 조금 해봐야 아마 하면 수업 끝날 시간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11시 54분에 제가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좀 일찍 하면은 낮에 하면은 너무 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예, 전화도 오고 뭐 또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오밤중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낮에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못 돼서 하고 있고 어쨌든 공통 구조 규칙을 하는데 실제로 꼭 여기서 구조만 다루지 않거든요. 오늘 얘기 드릴 건데 뭐 의장도 다루고 뭣도 다루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합 설계 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 최종 결과물입니다. 낼 때 그럼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뭐를 볼 거냐. 뭐 ICLL 쓰면서 얘기할까요? 크게 몇 가지 했어야죠. ICLL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EEDI 있었나? 여러분들 이번에는 안 하죠. 저기 컨테스트 나갈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거 말고 뭐 더블 바텀, 더블 헐, 더블 헐이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나머지 성급 규정에 적용한다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거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성급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거의 다 여기서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게 다 하나하나 검토는 돼야 돼요. 물론 뭐 이것까지? 라는 생각 들면은 안 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우선 적어도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해야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150, 글씨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좀 키울까요? 150m 이상의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구조 규칙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배에 반드시 적용이 되는 거는 맞겠죠. 뭐 언제 수정했다 그거예요. 필요 없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통 규칙을 소개를 하고요.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쪽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규칙의 원칙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바탕에 이런 게 깔려 있구나. 적용부터는 신경 쓸 사람 쓰고 말 사람 말고 기본 정보 정의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조 배치, 이중선체 배치 요거 저기 탱크 배치하는 분들 꼭 아셔야 되고 수밀 구획도 사실 알아야 돼요. 얘가 어디가 수밀 격벽이 들어가는지를 알면은 특히 선수, 선미 어디에 격벽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뒤에부터 탱크가 되는 거죠. 그 앞에는
원칙적으로는 기름을 실으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얘기들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하중 위주로 얘기를 할 거라서. 재료 및 용접에서는 강제 등급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배를 어떤 재료로 만드냐 거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룰 거 아니에요. 하중 저기 구조 설계하는 파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그걸 뭐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램 갖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시트러스트인가? 뭐 그거 갖고 한댔는데 그러면 걔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하중이 가해졌을 때 배가 버텨야 된다 라는 설명. 치수 요건까지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구조 설계 하시는 분들. 뒤에 뭐 중요한 거 없고 의장은 책에도 의장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더 알아볼 만하게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리는 게 1장, 2장은 좀 다들 읽어보세요. 뭐가 중요한지가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장 필요 없고 4장 필요 없고 4장 읽을 분들은 읽어야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5장 구조 배치 일반 배치에서 제일 중요한 규정들 나와 있어요. 탱크는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런 거. 재료는 필요 없고 7장 구조 설계 하시는 분들 보셔야 되고 의장수 계산하는 거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시고 뭐 뒤는 안 보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쭉 읽어오면서 따라가 보시죠. 그러면은 이 배는 뭐 이중선체 유조선에 적용된다. 글씨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뭐 150m 미만 우리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전 계약돼서 이거 알 필요 없잖아. 쭉 보고 규칙은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150m 넘으니까 얘 규정 적용된다 라는 거고 책의 계략도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일들이 있죠. 화물구역 하실 분들 있고 선수는 누가요? 선형 하는 양반들이 바깥 껍데기를 만들지만 속에 뭐가 들어갈지 선저, 선측, 갑판, 내부 등등 슬래밍까지 이런 거 할 사람들은 구조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선미도 뭐 기관실이 큰 무게가 있어서 주요 하중이거든요. 걔는 그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 뭐 의장은 나중에 의장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규칙의 원칙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는 봐야 돼요. 그래야 배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검토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형적 이중선체 유조선 전형적인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탱크가 3개가 나눠져 있는 거고 얘도 3개죠. 3개인데 가운데 보가 얘는 가운데 탱크에 있고 얘는 양측에 있고 차이 탱크 2개로 나눠져 있고 이건 뭐야? 여기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보니까 안쪽에 구조 부재가 얘는 있고 얘는 없고 갑판이 부항되어 있고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참조 호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탱크 2개. 근데 여러분들 3개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스웨즈막스 한다고. 뭐가 더 나을까요? 생각해보면 그거는 사실 규정 따라 다르거든요. 탱크 사이즈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격벽으로 인한 종강도 강도 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할지 물론 지금 안 정하셔도 되고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래서 우린 이걸로 했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체 형상 어떤 게 있어야 된대요? 12는 0.7 이상인 것 같고 길이 폭 B, 폭 깊이 B 이런 것들도 대충 있네요. 그 다음에
메타센터, 여러분들이 메타센터 구하려면 원래 GM도 구하고 뭣도 구하고 부력 중심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계산하려면 배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나와야 하는데요 라고 할까봐 이 정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설계 수명 25년. 중요하진 않지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등등의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구조 규칙, 설계 원칙 필요한 얘기 없는데 설계 하중 얘기할게요. 하중은 국부 하중하고 그 다음에 설계 보시니까 전체 배에 가해지는 하중인데 국부 하중이랑 전체 배에 가해지는 하중. 근데 그건 또 뭘로 조합이 되냐면은 정하중, 배가 그냥 둬도 받는 하중. 그 다음에 배가 움직일 때 아니면은 파도 같은 거 받는 하중. 충격은 배가 쿵쿵 할 때인데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넘어가고 있죠. 요거를 쭉 읽어보면은 지금 2장 얘기하고 있어요. 2장을 규칙에 요걸 쭉 읽어보시면 얘 먼저 읽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얘를 읽어봐야 이런 규정이 이런 순서대로 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 규정 상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지 냅다 규정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앞만 줄줄 보고 따라가다가 모르겠는데 하고 그만두고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장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재료 용접 같은 건 볼 필요 없고 여기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됐고요. 제가 이제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드린 파일들을 보시면은 우선 7장 하중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그 공통규칙에서 7장 부분만 떼어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뭐 PDF에서 몇 페이지 발췌해 놓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라고 하지 마시고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어디를 따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 어디 있냐면은 제가 여기 다시 다 발췌해 놨어요. 그러니까 4.1-1 요거겠 4.1.4 요거겠죠. 4.1.4.12를 짠하고 열면은 이런 걸 정해놓았군 하고 볼 수 있게 다 또 발췌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500쪽짜리 전체 규정집 던져놓고 하나하나 보라고 하면은 넘어가는데 시간 다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뭐를 다룬대요? 좌표계는 뭐 배 길이가 x예요. 일반적으로 길이 방향이 x고 폭이 y고 높이가 z예요. 그래서 파가 이렇게 온다 할 때 해석을 하겠다. 뭐 전후동요, 좌우동요, 상하동요 아실 거라고 믿고 네. 혹시 안 배웠나? 4학년 때 조종 내항에선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안 했을 수도 지금까지 안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보시면은 글자 두 글자인 거 상하, 전후, 좌우 그 방향으로 병진 운동이에요. 트랜슬레이션. 배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두 글자 선수동요도 두 글자인데 선수동요는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까딱까딱하고 우리가 요라고 해요. 요. 나머지는 횡동요, 종동요는 횡방향으로 움직인다. X축을 중심으로, Y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종동요라고 해서 배가 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어로 서지라고 하고 배가 좌우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여요. 피부. 그래서 얘는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 있어요. 회전 운동은 일반적으로 횡동요. 횡동요랑 좌우동요랑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횡동요는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회전을 하면서.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고 보면 되죠. 이게 그 유명한 롤이고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횡동요라는 게 횡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나? 그럼 횡축은 Y축이니까 Y축 기준 회전? 그거 아니에요. X축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종동요는 피치라고 합니다.
Y축 기준으로 배가 앞뒤로 까딱까딱 하고 움직이는 게 동동요예요. 마지막으로 선수동요. 갖다 붙일 말이 없어서 선수동요라고 한 것 같은데 배 앞머리가 이렇게 배 앞머리가 흔들흔들하면서 선 미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를 요라고 합니다.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라는 거 외워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배가 있으면은 배가 어떤 모멘트가 가해지면 이렇게 쭉 하고 쉴 텐데 그 휘어지는 게 그냥 모멘트만 가해지는 거 아니죠. 북부 요소를 쪼개보면은 재료역학 때 배웠겠지만 북부 요소를 쪼개면은 전단력이 가해져요. 전단력 좌표계는 이게 플러스다라는 거예요. 선수는 올라가고 선미는 아래로 내려가는 힘. 굽힌 모멘트는 어떻게 된대요? 수직 굽힌 모멘트는 언제를 양으로? 호깅을 양으로. 호깅이면은 우리가 앞뒤에서 잡고 가운데가 처지는 게 호깅인가요? 아니면 앞뒤를 잡고 가운데를 잡고 양쪽이 처지는 게 호깅인가요?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가운데가 처지는 게 세깅 같은데. 그렇죠. 가운데가 처지는 게 세깅이고 지금 얘는 어떤 모양이에요? 가운데를 받치고 앞뒤가 이렇게 푹 하고 처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림이. 그게 뭐라고요? 호깅이다. 수평 굽힌 모멘트 얘는 보면은 배를 옆에서 본 거고요. 얘는 배를 위에서 본 거잖아요. 배를 위에서 봤을 때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쉬는지 굽힌 모멘트의 양하고 음이 정해지는데 사실 얘는 별 의미 없는 게 어차피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최대 크기는 방향을 따지지 않아요. 다만 호깅, 세깅은 상하가 가판이랑 선저랑 이게 비대칭이기 때문에 비대칭? 비대칭이죠. 그러니까 X, Z 평면 기준으로 배가 대칭인데 X, Y 평면 기준으로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굽히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긴 할 텐데 하여튼 좌표계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네. 파란색으로 제가 마킹을 한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학기 후반이 아니라 지금 중간고사 이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아까 얘기했죠. 다른데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미 제가 다 발췌해서 올려놨어요. 파일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봅시다. 그러면은 뭐 배가 가만히 있어도 포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요? 짐을 실었을 때 가운데에 짐을 실죠. 그 다음에 선수 선미는 짐을 안 실으니까 가운데가 무거우니까 힘을 더 받겠죠. 물론 부력은 배 전체에 걸쳐서 가해지고 있는데 짐으로 인한 하중은 국부에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거기에서 맞지 않아서 뒤에 그림이 있었나? 여기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배가 있으면은 여기에 엔진이 있어요. 여기에 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위로 받쳐주는 부력은 전적으로 수면 아래 부피에 비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하중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없다가 정확히 얘기하면 없진 않아요. 배 껍데기가 있으니까. 선수 쪽은 좀 더 적겠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짐이 올라간 쪽이 더 무겁고 엔진 있는 쪽이 무겁고 근데 부력은 보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부력은 큰데 하중은 작은 부분이고 여기도 그죠? 하중은 작은데 부력은 큰 부분. 뭐 여기는 하중은 큰데 부력은 작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보면은 전단력이 발생을 해요. 지 앞뒤로 무게 차이, 하중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중이랑 부력에 평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전단력이 발생을 한다. 그때의 배에 가해지는 굽힌 모멘트랑 하중을 계산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포깅 상태의 최소 굽힌 모멘트는 배에 가해지는 최소 굽힌 모멘트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 굽힌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을 때 배 단면을 최대한 2차 모멘트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형을 작게 해주는 게 설계 목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을 해라. 근데 얘는 뭐랑 같다? 여기 밑에 식이랑 같다. L 알아요. B도 알고 CB도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뭘 몰라요? C, W, V를 모르는데 걔는 어디서 구하래요? 3, 4, 1, 1에 따른 좁화계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 7장에 3, 4, 1, 1을 여러분들이 여시면은 3, 4, 1, 1에 좁화계수가 있고 여러분들 101이 대충 2점 나와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좁화계수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해서 모멘트도 미리 구하시고 왜 모멘트를 먼저 구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배 단면은 아직 안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하중 조건에서 버텨야 된다라는 거는 미리 계산해 놓으면 좋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시킨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중을 계산해봐라 라고 과제에 내놨는데 이게 해놓으라고 했더니 아마 어떤 거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건 못하겠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대충 감은 있을 거예요. 지금 딱 읽어봤을 때 얘는 처음 보는 건데 아니면 우리 배에서 아직 구하지 못한 건데 하는 것들 그걸 건너뛰는 걸 이번에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호깅 계산하시고 세깅도 똑같아요. 식은 거의 같아요. 똑같진 않지만 넘어갑니다.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표시해놨냐? 선박의 길이 방향 전 지점에서의 굽힌 모멘트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 미드십 있죠? 얘는 이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됐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배 중앙 단면 모멘트 기준으로 중앙부 0.41이에요. 그러니까 배 중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L은 배 중앙을 기준으로 스테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0.2L은 그러니까 얼마예요? 스테이션으로 치면은 0이 뒤부터 시작해요. 6에서 14까지죠. 걔까지는 그냥 그 값 그대로 계산을 해서 그만큼 모멘트가 가해진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0.1L은 미드십 그대로 가해지고 0.1L, 0에서 0.1L까지는 0.15가 가해진대요. 얘 곱하기 0.15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15%, 그 다음에 선수의 선미수선은 0. 그래서 여기 사이는 선형으로 보관을 해주래요.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0.2L, 여기 사이가 0.1L이니까 나머지 얼마예요? 여기는 0.2L이 되겠죠. 그래서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얘도 미드십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미드십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굽힌 모멘트가 가해지겠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말을 잘못 썼네.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굽힌 모멘트 최대 단면 중앙 단면에서 굽힌 모멘트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 값에다가 곱하기 1.25를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항내 또는 폐쇄된 해역에서의 항해에 대한 굽힌 모멘트가 된다라는 거죠. 얘는 항해 중. 다시 설명을 하자면 얘는 항해 중, 얘는 항내 또는 폐쇄된 해역에 대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계산하면은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또 설명을 할까요?
여기서 먼저 하는 거는 중앙부의 정수중 최소 부품이에요. 항해중. 그 다음에는 뭘 구했어요? 정수중이라는 거는 잔잔한 물이에요. 파도 없을 때. 중앙부가 아니라 선체 전체 최소 항해중. 그 다음에 정수중 항해중을 합쳐서 그냥 항내. 폐쇄 해역의 선체 전체의 최소 부핀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배의 각 위치별 부핀 모멘트예요. 그래서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부핀 모멘트를 알았으니까 전단력도 뭐 사실 구할 수가 있어요. 모멘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봅시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번에 계산하란 거예요. 근데 2열의 종적벽이니까 종적벽이 2열이면은 탱크의 개수는 몇 개예요? 배가 있으면 격벽이 2개예요. 종적벽 2개니까 탱크는 폭방향으로 3개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혜를 그렸을 때 폭방향으로 탱크 3개를 그린 팀이라면은 이걸로 계산을 해라 라는 거죠. 다 돼있고 강도계 스캔틀링 을수 넣으시면 되고 계산돼요. 뭐 제가 보기엔 빠진 거 없는 것 같아요. 화물탱크 용적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뭐 최대 양이랑 뭐랑 해서 규정들 감안해가지고 하라고 돼있고 저항한 다음에 그쯤 아마 탱크 배치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종심선상의 종격벽을 갖는다는 건 뭐겠어요? 탱크가 2줄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중심선에 종격벽이 하나니까. 이렇게 중심선이 아니지만 중심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가 이거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항해중, 정수중, 항내 또는 폐쇄수역 식이 뭐가 다른가요? 좀 달라요. 얘가 값이 더 크죠. 아까 모멘트도 그랬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체화물 밀도는 얘보다 큰 거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저걸로 통일해서 원유 밀도로 통일해서 먼저 계산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나중에는 소금물 적용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요. 우선은 그냥 준비만 해놓으시죠. 이번에 계산할 때는 그냥 0.9로 계산하시면 돼요. 나머지 넘어갑니다. 네. 이것도 계산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종격벽이 2개인지 하나인지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하중 얘기하는데 정수압 여러분들이 전에 아마 배우셨겠지만 정수압이라는 게 수심이 들어갈수록 그 물 깊이 때문에 늘어나는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에선 정수압이 0일 거예요. 위에 누르는 물이 없으니까. 깊어질수록 선형으로 증가하고 여기 밑바닥은 다 똑같죠. 배수심이 같으니까 이렇게 분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Z점에서의 하중 아니면은 배에 가해지는 측면 하중 어떻게 하겠어요? Z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겠죠. 배hul수만큼 적분을 하면은 나오는 정수 유체력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계산을 해야겠죠. 정수압은 밖에서 물이 누르는 거고요. 정탱크압은 안에 있는 액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이 나와 있구나.
피로 강도 평가할 때는 0.9를 넣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같이 뭐 굽힌 모멘트를 잰다거나 뭘 한다거나 할 때는 1.025를 넣는 게 맞네요. 제가 확실히 얘기를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는 얘를 쓰지 마시고 이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숙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차등을 두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어떤 조에서 이거 물어봤는데 제가 0.9라고 대답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25 기준으로 하시되 이번 숙제 말고 다음 숙제부터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녹색이 나왔습니다. 녹색 표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기 이번에 아직 말한 거예요. 왜냐면 설계가 안 돼가지고 평형수 교환할 거 방법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평형수 탱크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 수 있게 빼놓기만 하시고.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하면 되고. 녹색이죠? 하지 마시고. 표 11.5.1 얘는요? 이런 것들 써져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아마 지금 뭐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큰 값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Z 테스트가 뭐야 여기 넘친관 최상단 뭐 정판 상부로 2.4 이건데 좀 숫자가 여러분들이 못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밑에 걸로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최상부에서 하중점까지의 수직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ZTK가 그게 뭐냐면은 여기가 최상부고요. 하중점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Z가 바뀌겠죠. 아까 정수압 할 때는 수면이 0이잖아요. 여기에서 내려갔는데 탱크는 여기부터 차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수는 아니고 유압이겠죠. 기름으로 인한 압력이 이렇게 증가를 할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여기 써져 있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분포 하중 녹색이니까 이번에 하지 마세요. 사실 기계실은 이게 값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기계실은 여러분들 그 엔진 무게를 기계실 판 사이즈로 나눠주면은 압력이 나와요. 근데 계산이 됐으면 하시고 계산이 안 됐으면은 아직은 넣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알아두면 되죠. 또 무거운 화물이 있다면은 걔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적 하중은 얘기를 끝났어요. 그럼 우리 정적 하중, 배에 가해지는 정적 하중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핀 모멘트, 뭐 전다 능력 그거 알아서 계산하는 거 있었고 또 정수압, 배에 가해지는 물의 압력, 그 다음에 탱크 안에 유체로 인한 압력, 발라스트 탱크로 인한 압력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걔네들을 더해주면은 특정한 점에서의 하중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자르고 가겠습니다. 예, 어우, 지금 2학년 거 개론 수업을 1시간을 하고 1시간 15분을 하고 지금 이걸 하고 죽겠네. 네. 자꾸 이게 마이크 소리가 작다는 그런 피드백이 들어와서 진짜 장난 제가 틀어보면 별로 작진 않거든요. 근데 작다고 해서 소리를 크게 안 하고 보니까 보니까 말을 또박또박 하고 크게 해야 되는데 목이 아파요. 동적 하중 계속 하겠습니다. 동적 하중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파도가 칠 때 파도로 인한 압력이고 배가 움직여서 그 다음에 탱크 안에 물이 아니면 기름이 출렁출렁 하면서 벽을 때리는 슬로싱이라고 하죠. 그것들. 여기서 포락선이라는 거 그냥 추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상한 말이다. 옛날 말인데 왜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메타센터 나왔습니다. 보건성 계산을 할 때 필수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건성을 아직 우리 배는 GM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요. 무게중심도 안 나는데요. 무게중심은 저번에 경험식 있긴 한데 뭐 어쨌든 GM 계산하셔야 되니까
화물을 최대 홀수로 실으면은 스캔틀링 홀수라 대개는 스캔틀링보다 좀 작으니까 디자인 홀수가 화물을 실었을 때 디자인 홀수가 여기 이거와 여기에 중간값에 있다면은 당연한 거 아닌가? GM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쓴다라는 거고 롤 오브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인데 얘는 관성 반경이라고 하거든요.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롤 방향에 대한 거니까 I XX죠. X 방향으로 이렇게 롤을 좀 전에 가르쳐 줬으니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데에 대한 2차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관성 반경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킬로그램이고 얘는 미터잖아요. 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의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랑 차원이 맞죠. 그 관성 반경을 이렇게 계략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얘를 구해놔야 뒤에 뭐가 나오나 보죠. 그 다음에 적화 상태. 우리 아직 짐 어떻게 실을지 계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녹색으로 내버려 뒀습니다. 이번에 하지 마세요. 운동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파란색으로 칠한 거 제가 보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지킬은 우리 배는 빌지킬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려 넣을 수 있는데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셈 치고 1.15 하세요. 종동요 계산 되죠? 저희는 선속 0으로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1.0이잖아. FV는 1.0이네요. 얘가 1.0이고 뒤에만 계산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계산이 알아서 됩니다. 사실 이게 실제 배 놓고 막 어떻게 그 파도 치고 뭐하고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내항 해석이라고 하는데 안 하고 그냥 경험식으로 하는 거죠. 가속도도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가속도는 배가 있을 때 배의 특정한 지점의 가속도는 배 전체가 희부하는 가속도가 있죠. 상하 동요. 그 다음에 배가 얘를 기준으로 피치를 할 때 R 곱하기 피치 가속도 뭐 알파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 또 만약에 선체 중앙선에서 좀 측면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롤로 인해서도 상하 방향 가속도 나오잖아요. 뭐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가속도 방향을 다 생각해 주란 거예요. 상하 방향의 가속도는 배가 히브 운동하는 거, 배 피치로 인한 가속도, 롤로 인한 가속도. 이렇게 계산하라고 합니다. 부재 치수 요건 강도 평가. 여러분들이 피로 강도는 아직 안 해요. 지금 부재 치수 요건에 대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1.0으로 넣으시면 되고. 뭐 10이 정해져 있잖아요. 적화 상태에서 방향계수. 아직 적화 상태 안 정했으니까 그냥 1.0으로 하세요. 얘도. 그냥 원래 방향계수랑 같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 항이 그냥 1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배가 손체로 움직이는 좌우 동력으로 인한 가속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롤로 움직일 때 배가 롤 운동을 할 때도 좌우 방향 가속도가 배 무게중심 회전 중심이 아니라면 어딘가에 발생하겠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배가 기울면은 배가 45도 기울면은 중력 방향 가속도가 45도 성분만큼 횡방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배가 이만큼 기울었어요. 거의 망한 수준인데. 그러면은 G 사인 세타만큼 배 입장에서는 횡방향 가속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인 세타 맞나? 맞죠? 배가 세타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 사인 세타만큼 횡방향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 배가 롤 운동하면은 회전 중심 밖에서는 횡방향 가속도 생기고 스웨이는 원래 횡방향이니까 할 말 없고, 이런 걸로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전후 방향 가속도도 같은 이유로 계산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가속도도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배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가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랑으로 인한 굽힘 모멘트도 못할 거 없죠? 딱 봤을 때. 각 지점에서요. 선박의 길이에 따른 굽부 계수를 집어넣어, 배 전체의 굽힘 모멘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3, 4, 1, 2는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구나. 위치별로 어떤 개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각각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고, F 프로브는 아까 위에서 1.0으로 해요. 이번에 피로 강도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파랑 중 부핀 모멘트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죠. 최대 부핀 모멘트. 그 다음에 선수, 선미수선, 선수제 전면, 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4에서 0.65 사이는 일정하게 놓고 배 끝으로 가면 0이 되게끔 선형 보관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분포하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배 중앙 단면이기 때문에 얘는 꼭 계산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아마 요거까지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능한 만들어 두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보고서에 넣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피로 강도 아직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은 우선은 그냥 구조 강도만 가지고 하시죠. 피로 강도는 뭐냐면은 아마 구조역학이나 재료역학 때 잘 배우셨겠지만은 얘가 항복 강도보다 낮은 것도 계속 무한히 반복되다 보면 확률적으로 얘가 언젠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더라도 저기 꾸준하게 계속 뭘 쓰면은 얘가 언젠가는 부서진다 라는 게 피로 강도이기 때문에 최대 하중보다는 작은 값이겠죠. 피로 강도가 테스트하는 주요한 케이스는. 그 얘기를 이해를 하면은 왜 피로 강도 값은 그냥 해석할 때보다 작은 값을 쓰는, 아까 0.45였잖아요. 0.5네. 얘는 0.5고 직접 평가는 1.02. 왜 얘가 더 크냐면은 피로 강도는 작은 거에서 오래 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요. 파랑 중 굽힘 모멘트도 계산할 수 있게 파란색 칠해놨죠. 격화 상태 홀수인데 그냥 그 디자인 홀수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배 중앙은 일정하고 끝으로 가면 0으로 선형 보관해라 라는 얘기니까 아마 배 전체 길이에 대해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피로강도 이번에 안 한댔고, 수직 전단력은 뭐냐면 모멘트가 전달이 됐을 때 이제 특정한 여기 그러니까 모멘트 자체를 전달하다 보면 전단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전단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배 부력과 하중이 불일치를 하기 때문에 국부적으로는 전단력이 발생을 해요. 그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선박 길이에 따라서 여기 2항인데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라서 이런 값이 따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제일 큰 값이 어디서 주어져요? 선미수선에서, 선미수선이면은 여기 선미 끝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러더에서 0.7L이면은 배 중앙 건너서죠. 그러니까 선수랑 화물창 근처 그쪽이 제일 수직 전단력이 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값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음의 순직 전단력 반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등등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딴 식으로 식이 나오더라 라고 돼 있고, 국부 동화중은 봤을 때 이게 계산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우선 아마 식 만들어 보셔야 될 거예요. 언젠간 쓰긴 쓸 텐데 다음 좀 큰 것을 하라고 해서 2개 식을 줬어요. 그래서 B 로컬은 그 배폭 탱크 어디에 국부 폭인데 로컬이라고 쓰고 여기구나. B 로컬은 여러분들이 흡수 위치에서의 형폭 어떤 위치에서의 형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계산되죠. Z는 여기 안 써놨나? 상하 방향 좌표, Y는 좌우 방향.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 가해지는 하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압력이잖아요. 특정한 위치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얘를 배 표면에 대해 적분을 해야 실제 힘이 나오겠죠. 하중이. 식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곡색은 다시 얘기하지만은 아직은 할 필요 없다. 이게 뭐냐면은 y가 0.2b 로컬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배 폭이 있으면은 거기보다 안쪽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요식을 써라 라는 거고 이 로컬보다 큰 그러니까 탱크 바깥쪽 그런 데를 할 때는 요식을 써라 라는 건데 우선은 제일 바깥쪽 식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선체 중앙 부분 위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물론 여기 있는 녹색들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번에 계산 가능한데 하면 무조건 다 해보세요.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서 나쁠 게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뭐 파랑 변동합 등등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파랑으로 인한 동적 하중이죠. Z가 홀수선보다 아래. 그러니까 홀수 아래는 항상 파도에 대한 그 외력 아니면은 하중이 노출이 되는 거고 Z가 홀수보다 위에 있을 때 수면 위는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칠 때만 와서 때리겠죠. 파도가 안 칠 때는 없고. 그러니까 파도가 와서 꿍 치고 빠질 때는 하중이 없고 치고 빠지고. 그래서 있긴 있어요. 정수합보다 다른 의미로 파랑중 하중이 있긴 한데 걔 계산해라 라는 거죠.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PWL이 뭐냐면요. 압력이거든요. 수선 위치에서 압력. 걔를 10으로 나눈 거 더하기 얘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차원이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계산 경험식으로 맞나봐요. 어떻게 말이 되나봐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이것도 계산해보세요. 어차피 PWL 여러분들이 못 구할 것 같지는 않긴 하거든요. 얘로 하라고 하니 얘 어디서 구했어요? 앞에서 구했나 보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얘가 뭐냐면은 파랑 변동압의 분포예요. 아까 우리 정수압이랑 다르죠. 언제 제일 커요? 수면에서 제일 커요. 왜냐면 여러분들 저항 추진 때 배웠지만 파도가 칠 때 수면이 제일 변위가 크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변위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파로 인한 압력은 줄어들고 수면 아래쪽은 배 아래쪽은 사실 올 이유가 없죠. 파도가 그러니까 거의 작아지고 이렇게 증가를 하고 수면 위는 파도가 와서 치긴 치니까 좀 감소하긴 하더라도 어쨌든 값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최대 파랑 변동압, 최소 파랑 변동압. 최소 파랑은 여기 안 치잖아요. 파가 이렇게 왔을 때 저기 수면 아래에 들어가 있을 때 압력이니까 제일 위로 들이칠 때는 최대고 파가 빠질 때는 최소 그런 걸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피로 강도 이번에 아직 안 할 거라고 했어요. 분포됐고 갑판 위에 그린 파랑 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한번 식을 검토를 해보시면은 이거 앞에서 구했죠. P1, P2 그거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큰 거를 뭐 다이나믹으로 정하라고 했었죠. 그린워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린워터는 뭐냐면은 파도가 쳐가지고 갑판 위를 이렇게 배가 있을 때 파도가 이렇게 왔고 위를 쾅 하고 치는 거예요. 파도가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걔도 노출된 갑판에만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걔를 파도가 치니까 그린 하중 얘기 그린워터라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아직 탱크는 안 채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 하는 걸로 해놨어요. 나중엔 하셔야겠지만 지금 50분을 떠들었는데 이제 반절도 안 왔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건 이미 다 설명을 했고 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갑판 동화 중 넘어가요. 슬로싱
이게 배가 흔들릴 때 안에서 출렁출렁 하면서 배 벽을 때리는 건데, 뭐 나중에 하겠죠, 뭐. 하중의 조합에 왔습니다. 정적 하중, 정적 하중 더하기 동적 하중. 노출가판이랑 선체는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해요. 노출가판은 배 위쪽이니까 뭐 그린워터 치고 뭐하고 등등일 거고, 선체는 정수와 하랑중, 하중 뭐 등등 그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탱크 안쪽에는 탱크 자체에 안에 그 화물로 인한 하중들 들어갈 거고요. 뭐 기계가 들어가면은 기계로 인한 힘 들어갈 거고, 무게 들어가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 배는 최대 하중이 이 정도가 기대된다라는 것만 계산을 해도 여러분들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이런 식의 파랑 하중이 기대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선도에서 배 중앙 단면 배 단면별로 잘라놓고 거기에 대해 계산을 해서 이런 분포를 보여주면 제일 좋겠죠. 그림으로. 아니더라도 값으로라도 좀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탱크 안쪽이에요. 아까는 바깥 껍데기를 얘기했고, 탱크 안쪽에 기름 실었을 때 그 하중, 그 다음 밸러스트 탱크로 인한 하중. 근데 만약에 잘 풀려서 안하고 바하고 똑같은 수압으로 누른다? 그러면 하중이 0이 되는 거죠. 양쪽에서 크게 누른다고 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정신없이 건너뛰어서 51분 만에 하중 부분, 7장 하중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신 거를 바탕으로 8장에서 배 단면 형상 구조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 말고 조금 더 설명드릴 게 같은 거예요. 아까 그 KR 룰인데, 수밀 격벽이라는 거는 배가 물이 새지 않게 막는 격벽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리하는 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이 새지 않아야 되니까 단순히 벽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드나드는 문짝도 물을 통하지 않게 막아야겠죠. 우리가 해치라고 하는 거 막아줘야 됩니다. 얼굴 가리네. 네, 아우, 뭐 아프다. 수밀 격벽 어디냐면 선수, 선밀, 기관실 앞뒤, 그리고 화물 탱크 격은 일정한 간격 좋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목이 너무 아파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선수를 격벽을 하나 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기준점 뒤로 여기에 나온 배 길이 대비 0.5% 아니면 10m 중 작은 값과 여기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 선수 기준점은 여기에 규정을 한다. 일자로 찾아보시면 뭔 소리냐면은 기준점이 어딘지는 나중에 규정집에 보시고 여기에서 (10m나) 0.05L이랑 0.8L 사이에 선수를 완전히 막는 격벽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GA에 반영을 하셔야겠죠. 넘어갈게요. 선미도 당연히 격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네요. 어디에 해야 되나? 별 얘기가 없어요. 이중선체, 이거 아마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하나씩 보죠. 화물 탱크는 요래요래 해야 된다. 이중 탱크 맞는 거 알고 있는데 뭐. 그렇죠? 평형수 탱크는 해야 된다. 어떻게? 화물 탱크의 평형수를 적재하자. 뭔 소리냐면 유조선은 화물 탱크에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걔를 빼고 평형수를 채우면 나중에 또 그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온 물이 되겠죠. 기름이 섞여서. 그런 짓 하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평형수를 몽땅 실었을 때는 평형수 용량 그러니까 평형수만 몽땅 실었을 때 선박의 흘수 및 트림. 흘수는 배가 얼마나 가라앉았냐고, 트림은 배가 앞뒤로 얼마나 기울었냐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이 값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배 길이가 한 270m 되니까 270m의 2%면은 한 5m 정도 되겠죠. 5m 더하기 2m 하면 얼마예요? 흘수가 못해도 7m는 나오게끔 밸러스트 탱크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밸러스트 탱크가 아니에요. 밸러스트 워터 중량을 했을 경우에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뭐 한 260m쯤 될 건데 여러분들 배가. 그럼 얘가 대충 5m 될 거고 하면은 7m죠? 흘수가 7m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m에서 하이드로스태틱을 계산을 하셨을 때 나오는 배수량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질량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경하홀수 더하기 밸러스트 워터 양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밸러스트 워터의 양을 경하홀수만 알면은 얘가 얼마 필요하다 계산되죠. 그걸 만족하는 밸러스트 탱크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밸러스트 탱크가 대개는 선미는 원래 무겁거든요. 엔진이 들어가서 선미가 좀 더 처져요. 배가 옆에서 보면은 밸러스트 탱크만 채웠을 때. 그때 선미 트림은 선미가 선수보다 가라앉은 정도가 이 정도 돼야, 이거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270m니까 3m 정도? 그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중앙은 7m면은 선비는 8.5, 선수는 5.5. 그런 식이죠. 대충 4m라고 계산을 하면은 배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아까 얘기한 7m 횟수면 얘랑 얘 차이가 4m니까 얘는 얼마예요? 9m, 얘는 이거보단 작아야 된다는 거죠. 배가 트림이. 선미는 그리고 프로펠러가 충분히 잠겨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대충 9m면 우리가 프로펠러 지름 여러분들이 얼마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물에 잠기긴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밸러스트 워터를 정말 나이스하게 맞췄어 해서 트림 0m에 다 7m로 맞췄어요. 근데 프로펠러 지름이 그거보다 크면 밖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저 뭐 실제 계산해보면 다 2m 간격으로 맞추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폭도 아마 2m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큰 편이어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그렇게 해서 방금 보여드린 거에서는 배 배치해서 선수 격벽 중요한 게 선수 격벽 그 다음에 뭐 탱크 이거 밸러스트 워터 계산하는 법 등등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선수 격벽 밸러스트 워터 구조 배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분 남았네. 인텍트 스테빌리티는 나중에 하고 의장 계산만 하고 끝낼게요. 의장 계산은 그래서 의장 수라는 게 있습니다. 의장 수가 뭐냐면은 이거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형폭, 형배수량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H덱이 문제인데 H덱은 여기 계산하는 식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 상부 구조물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의장수를 계산을 못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얘는 수면 위 상부 구조물 가지고 맞추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뭘 갖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참조선을 가지고 먼저 해보십시오. 참조선 보시고 갑판 어떻게 생겼나 뭐 등등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의장수가 대충 이쯤 되겠구나 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부 구조물 참고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대충 몇 층인지 나오죠. 좌우 폭도 얼마인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뭔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치수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배폭 알아요. 배폭 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믿을만하게 비례식으로 따시면 됩니다. 그걸 다 하면은 의장수의 계산이 짠 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가판실을 뭘 기준으로 하냐? 배폭 기준으로 4분의 배폭의 4분의 1 이 상을 갖는 가판실만 계산을 한다 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4분의 b 이하의 폭을 가지는 선두나 가판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은 애들은 제외하고 어지간히 그냥 사람이 딱 봤을 때 쟤는 선실 같구나 싶은 애들만 계산에 넣어라 라는 거죠. 수용 면적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고. 근데 우선은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없는 셈 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장수를 계산을 하시면은 표가 있거든요. 의장수가 얼마면은 앵커는 몇 개, 중량은 얼마, 체인은 얼마짜리를 써야 된다라고 짠하고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앵커 이만한 거 들어가야 되고 앵커 무게 얼마니까 뭐 의장 계산 얼마 들어가고 등등 나와요. 아마 배 경하을수 그거 계산할 때도 의장수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배 실제 형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특히 상부 구조물은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참조 우선 거 자료로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숙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저항추진 원래 저항추진 챕터 나올 차례라서 그거 좀 하고 등등 할게요. 맞다. 그리고 따로 공지를 올려야 되는데 저기 기말고사 아니 중간고사는 지금 사이버 캠퍼스로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해서 제가 어차피 공지 올라갈 거예요. 4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게 사이버 캠퍼스 시험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것 좀 피드백을 주셔야 되겠어요. 월요일 날은 수업 시간 중에 30분 동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어요.